일단 2교시를 들어가 볼게요. 네, 2교시 건축물의 EMC 대책. 이거는 뭐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한번 여기서 요구하는 대책만 한번 쭉 볼게요. 전자파 및 노이즈 방지 대책. 이제 이 EMC가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파 적합성 해가지고 EMI하고 EMS로 또 분리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EMC는 쭉 두 가지로 EMI, EMS.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EMS는 전자파 적합성, 그리고 EMS는 전자파 민감성, 그다음에 EMI는 전자파 장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누는데 EMC의 이제 방지 대책을 또 한번 보시면 차폐를 하고 필터를 넣고 흡수하고 자분 보상하고 접지하고 그다음에 정보기 전원회로 배선에 대한 대책, 와이어링에 대한 대책 쭉 있는데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그냥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니까 많이 보셨으니까요. EMC를 전자파 적합성이라고 안 하고 전자파 양립성이라고 양립성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렇게 적어도 맞는 말이에요. 양립성이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EMI나 EMS 모두를 포함한 의미잖아요. 얘가 EMC가 그러니까 양립성이라고 해도 근데 그 개념 어디서 그런 건 또 보셨어요? 혹시 어느 책자라든지 그 뭐 어디 나와 있는 저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고 양립성이요? 혹시 그렇게 서술하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썼다가 네, 지웠어요? 적합성으로 바꾸셨어요? 적합성 아니고 다른 걸로 쓰셨나 보네. 근데 그래도 되지 않을까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용어 자체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번역돼서 들어오면서 또 그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적합성으로 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개념 자체는 그렇게 적어도 크게 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는 용어가 조금 틀려도 우리 채점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또 안 보세요. 그리고 양립성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개념 자체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니까 크게 그거는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일단은 공부하시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다른 개념으로 이제 다른 용어들을 알고 있어도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 내용으로 써주는 게 용어 자체를 그렇게 써주는 게 좋으세요. 네. 원래 그러면 기본 문제들이 그래요. 이렇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시험장에 직접 가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금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 공부가 조금 부족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도 그냥 바로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니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기본 문제니까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기본 책에 나온 그대로 나와 있는 문제니까요. 네. 도로 조명. 이 도로 조명은 항상 그 EMC 우리 전자파나 그것도 전자파도 기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 조명, 터널 조명 이것도 기본 문제예요. 저 때도 항상 나왔어요. 항상 암수능, 명수능부터 해가지고 눈부심부터 해가지고 우리 117회 때 눈부심 나왔잖아요. 조금 이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런 거 더 기본 문제지만 더 열심히 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거기하고 계속 그 17회하고 계속 연관성 있게 흘러가니까요. 문제 자체도 공단에서도 그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흐름 자체를 같이 이렇게 쭉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18회 문제를 이렇게 기출 문제를 보면서 119회 문제도 준비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 조명, 터널 조명을 딱 보시면 이제 기본 문제인데 우리 이게 터널 기본부 아까 총평했던 것처럼 기본부, 출구부, 접속부, 뭐 입구부 해가지고 이 조명에 관한 거는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도로 조명 등급이라든지 조명기구 배치 방법, 이 배치 방법도 어느 정도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도로 조명 등급은 우리가 모르면 적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여기 답안을 제가 급하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서술했어요. 그래서 도로 조명 등급이라든지 조명기구 배치 방법은 수업 시간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도로 조명 등급은 M1부터 M5까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3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일단 M1에서 M5까지 등급이 있어요. 일단 제가 따로 이게 저기를 안 해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M1부터 M5까지 등급이 있고, 그게 어떤 고속도로냐 아니면 일반 도로이냐 뭐 아니면 뭐 다른 일반 국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조명 등급이 도로 조명 등급이 달라져요. 이건 이제 뭐 이제 가로등에 의해서 그런 조명기구 배치 방법에 의해서 가로등 그런 도로 조명이죠. 그러니까 가로등,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냥 가로등, 거기에 쓰이는 이제 이런 우리 용어 자체는 도로 조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로 조명의 등급이 고속도로일 때는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가시거리가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먼 거리를 또 봐야 우리가 위험할 시에 제동도 할 수 있고 빨리 어떤 대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도로 조명이 좀 더 밝아야 되겠죠. 더 높아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이제 좀 국도라든지 일반 도로에서는 좀 도로 조명이 좀 낮아도 되겠죠.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속도로냐 일반 도로냐 뭐 국도냐에 따라서 등급이 따로 있는데, 일단 M1 같은 경우는 그 고속도로 쪽에서 고속도로에서 도로 조명 등급이 M1, 뭐 M2 요 정도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아닌 곳,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경우는 뭐 M4라든지 M5라든지, 그리고 우리 저기 고속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로도 아닌 우리 순환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순환도로의 개념,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뭐 그런 개념들은 M3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그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는 교재에는 그 부분까지 부족한데 따로 필요하시면 제가 메일로라도 보내드릴 수는 있고요. 이따 이후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도로 조명 배치 방법은 이쪽 한쪽 도로에 뭐 우측이라든지 좌측이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뭐 그런 배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양쪽을 다 할 건지 뭐 한쪽만 할 건지, 그다음에 지그재그로 할 건지 같이 평행식으로 할 건지, 뭐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좀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내가 이거 도로조명 등급을 모르더라도 그냥 그 정도의 그런 개념, 기본적인 상식 개념을 가지고 서술해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로 2번에 있는 기본부, 출구부, 접속부 조명 설치 방법은 내가 완벽하게 아는데 이 문제를 놓치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기본 문제인데 또 더군다나.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기본적인 상식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왔던 것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소설 쓰는 거죠. 서술해 가면서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개념들을 쭉 써내려가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긴 해요. 내가 하나를 모르면 두 문제 중에. 그래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여기서 이제 터널 기본부, 출구부, 접속부, 도로 설치 방법. 여기 그림은 넣지는 않았는데 책에 보시면 이제 그 구성 및 도로 조명 등급에서 입구부 조명, 기본부 조명, 출구부. 아무래도 입구 쪽에서는 어떤 암수능 있는 거죠. 이쪽 밝은 데서 어두운 쪽으로 가니까 암수능 같은 게 좀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언급하고, 그 다음에 기본부 조명. 이 기본부 조명은 속도에 따라서 노면 희도가 좀 더 높아야 되겠죠.
멀리 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위희도 계수 예, 더 크고 속도가 클수록요. 휘도도 커지고 야위희도 계수도 커지고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구부 조명. 출구부 조명은 보시면 눈부심에 의한 시각적 문제. 그렇죠. 어두운 데서 밝은 쪽으로 가니까 이제 명수능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출구부 야위 희도도 1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입구 접속부 그 다음에 출구 접속부의 조명은 쭉 보시면 여기 야외 조명 예. 그리고 50 이상시 터널 내 야간 조명 1 이상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 쭉 적어주시면 돼요.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전력용 변압기에서 발생되는 고장의 종류 및 현상, 예, 고장 원인. 요거는 그 공사협회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되게 기본적인 개념만 나와 있어요. 우리 그리고 기본 교재에서도 어떤 현상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뭐 이런 고장들이 발생하면 고장 종류만 일단 한번 보시면 예, 일단 고장 원인 지속성 과부하가 걸리는데 내부 절연물, 절연유가 열화돼서 당연히 절연 내력이 저하되며 파괴가 되겠죠. 손상이 나고 그다음 뇌서지, 개폐서지, 외부 단락 시 기계적 충격, 경련 열화에 따른 절연물 열화. 근데 고장 종류 여기서 원하는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고장 종류를 보면 내부 고장이 있고 외부 고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 고장에는 상간 단락, 층간 단락, 뭐 고저압 혼초, 지락, 그다음에 냉각 팬, 그다음에 예, 외부 고장에는 속류 펌프 고장, 뭐 부싱 파손, 크랙 일어난다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제 고장의 종류의 현상이긴 한데 25점짜리다 보니까 당연히 변압기에 대해서 이런 고장에 대해서 보호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필요한 보호 장치 그리고 외부적으로 필요한 보호 장치까지 해서 쭉 서술해 가야 돼요. 25점짜리 같은 경우 여기서 요구하는 답안만 적지 마시고 거기에 관계된 대책까지도 보호 장치 여기서 요구하는 종류에 대한 것들 말고도 보호 장치까지 쭉 써줘야 될 것 같아요. 25점짜리니까 답안을. 여기에서 원하는 답은 기본적으로 잘 써줘야 되겠지만 보호 장치까지 같이 쭉 적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보호 장치 한번 책을 보시면 외부 고장 보호 방식. 변압기 1차 측이나 2차 측에 이렇게 하죠. 당연히. 휘레기, 파워퓨즈, 차단기, SA, 예, 서지 흡수기까지. 그래서 변압기 2차 측 보호, 뭐 과부하 보호, 단락 보호, 예, 지락 보호, 예, V12. 그리고 내부 고장 보호를 보면 여기서 계전기 쪽이죠. 정기적 보호 방식에서 OCR, 예, 그리고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내부 고장 뭐 이렇게 해서 장치의 종류까지 쭉 있죠. 이 기본적인 거. 그럼 비율 차동 계전기, 87 계전기죠. 전류의 차를 이용해 가지고 예, 정기적으로 검출하는 방식 내부 고장을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여기 발전기의 보호 개전 방식까지 쭉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기계적 보호 방식, 부홀즈 계전기, 충력 압력 계전기, 방출 압력 계전기.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개통도도 같이 그려져 가면서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 결선도 쭉 해서 변압기 있고 변압기 위에 V12 있고 밑에 A12 있고 해서 쭉 말단까지 그려주고 거기에 또 위쪽에 우리가 쓰이는 계전기 OCR, OCGR 쭉 해가지고 CTPT까지 쭉 그려주고 V12 넣어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호 장치들 그리고 단락 시에 어떻게 뭐 PF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V12가 동작하고 그 다음에 부족전압 계전기라든지 그런 것까지 쭉 적어주면 좋겠죠. 결선도 단선 결선도 하나 그려줘가지고 거기에 계전기 넣어주고 V12 그 다음에 쭉 해서 차단기가 A12 하고 파워퓨즈까지 쭉 해가지고 LA, SA까지 딱 그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오면 좋겠죠. 내부 고장, 외부 고장에 대해서. 그리고 계전기 넣어주고요. 그러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4번 보면
디젤 엔진 비상발전기 보호 개전 방식. 좀 어렵죠. 그때 일단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 변압기에 적용되는 이제 보호 개전 방식 있잖아요. 내부 고장 보호할 때, 정기적 보호할 때 OCR이라든지 87 비율 차동 개전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전기 쪽에도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원래 우리가 적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 좀 생소하고 접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유추해서 관계된 것들 변압기 쪽에서는 개전기를 어떻게 넣는지 그런 개념들을 또 생각해서 서술하면 조금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단선결선도 하나 그려주고 거기에 ATS 저쪽 그 발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발전기 라인 그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변압기 보호할 때 이제 비율차동 개전기 넣듯이 1, 2차 측에 전류차 검출하는 것처럼 발전기 쪽에도 비율차동 개전기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그런 개념으로 좀 모르면은 비슷한 개념을 같이 서술해서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건 다 어렵고 만약에 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써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답안지 형태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비율차동 개전기 들어가 있죠. 87번 그쵸 결선도에. 그리고 51N 들어가 있죠. 이게 지락 과전류 개전기이고 51V 들어가 있죠. 전압 억제부 과전류 개전기. 그리고 32번 들어가 있죠. 역전력 개전기. 그 다음에 59번 우리가 알다시피 OVR 과전압 개전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정전이 일어나면 발전기가 신호를 바꾸서 동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발전기야 이쪽 정전시가 아닌 만약에 상시에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발전기 전원을 넣을 때에는 또 동기화도 돼야 되고 그렇죠. 위상차도 어느 정도 위상차나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전원이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ATS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이런 역전력 개전기도 아까 여기 나와 있던 역전력 개전기 32번 또 보면 역상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반대로 흐를 때 이제 발전기를 정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류가 반대로 흐르는 것도 방지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 발전기 측에서도 당연히 과전압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과전류, 단락전류 그런 과부하 전류라든지 단락전류도 같이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들은 방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기를 접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한전 측, 그러니까 우리 수용가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지 방식을 같이 얘도 따라가서 그 접지 방식에 따라서 보호 개전도 같이 구성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개념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일단 우리 ATS 1차 측, 그러니까 ATS 우리 수용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지 방식도 같이 그 접지 방식에 따라서 발전기도 그 접지 방식이 동일해야 돼요. 그리고 접지를 하냐 안 하냐 비접지냐 중성전 접지 방식이냐 직접 접지 방식이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보호 개전 방식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답안도. 하지만 이것도 이제 모범 답안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령 계령까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에 그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좋겠죠. 접지 방식에 따라서 같이 발전기도 동일하게 접지 방식이 동일해야 되고 그럼 비접지이면 비접지에는 보호 방식이 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렇죠? 우리 보호 개전 쪽에 이제 자꾸 이제 머리가 생각이 나죠. 보호 개전 쪽에 직접 접촉해서 잔류회로 방식을 쓰는데 그렇죠? 우리 잔류회로 방식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잔류회로 방식을 사용하는데
비접촉에서는 우리 저기 사용하죠. 3차원선 영상 플로우 방식에서 뭐 사용하는 거 있죠. 그거 많이 사용하니까 그거 사용하고. 근데 또 저쪽 플랜트라든지 그런 쪽이 아니고 건축 전기에서는 또 비접지임의 3.3이나 6.6kg를 사용하는 비접지 쪽에서도 잔류회로 방식을 쓰면 안 되는데 잔류회로 방식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좀 이렇게 건축물이다 보니까. 근데 플랜트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이제 좀 큰 그런 쪽 플랜트 쪽에서는 비접지 방식을 사용하니까 거기서는 또 제대로 된 보호 개전 방식을 또 비접지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걸 또 적용하고. 좀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현장에 사용한다든지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그런 개전 방식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다른 걸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비상발전기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정리한 거는 그래도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수준은. 이 정도만 가도 진짜 기본 점수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죠. 25점짜리에서 기본 점수는 15점이니까, 그쵸? 60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15점 이상은 여기 나와 있는, 교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정리 정도까지만 써줘도 상당히 잘 써주시는 기본 점수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에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같이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과전류 개전기, 51 개전기, 그러니까 51N, 51V, 32 역전력 개전기, 87 비율 차동 개전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열전력 개전기 있죠. 그것까지 해서 OVR 59 개전기까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잘 정리되어 있는 답안이고 그 정도의 개념까지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죠. UPS는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많이 보셨죠? 이거 UPS도 용량 설계식 고려사항, 그럼 UPS에 대한 동작 원리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구성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 교류를 직류를 교류를 해서 그리고 축전지 들어가 있죠. 축전지. 그래서 UPS 용량까지 하는데 일단 동작 원리, UPS의 동작 원리, 그리고 구성, 그리고 선정할 때는 뭘 고려하냐 그런 것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용량 설계식 고려사항. 용량 설계식 고려사항은 이게 부하가 소용량이냐 그리고 대용량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부하 특성이 정상 부하냐 아니면 우리 정동기 사용하는 부하 기동 시에 들어가는 기동전류에 의해서 전압 변동이 많이 일어나냐, 그리고 부하 그 전동기 쪽에 부하 돌입 전류, 그러니까 부하 전원 투입 시에 UPS 전원 공급 시에 부하 기동 용량, 그리고 거기에 돌입 전류라든지 그리고 부하 기동 시에 그런 큰 부하들이 있으면 당연히 전압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전압 변동이 일어나면 고품질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고 그러다 보면 용량이 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1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UPS 용량 선적, 그리고 2번에 가로 2번에 중대용량 UPS 용량 선적. 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부하의 총 합에다가 수용률 넣었죠. 그쵸? 수용률하고 여유율 넣었고 그 다음에 UPS 효율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중대 용량을 보시면 일단 부하 용량 합계가 분자에 들어가 있는데 분모에 역률값 넣어줬죠. 그러면 일단 역률을 0.8 정도 넣어주면 일단 값이 커져요. 근데 K값까지 넣었어요. 그럼 예비율 1.3에 1.5까지 넣어줬으니까 가로 1번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PS 용량보다는 대용량이니까 당연히 값이 더 커지겠죠. 여유율까지 넣어줬고. 그렇죠. 이런 수식까지 여기 이 문제를 요구하는 분이 이런 수식도 알고 계시면 적어주면 좋겠죠. 근데 수식을 모르더라도 일단 설계식 고려할 사항들이 뭐 주위 온도라든지 부하 용량이라든지 기동 시에 돌입 전류라든지 그 다음에 대용량 부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고주파가 또 UPS는 또 고주파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열도 많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용량도 또 줄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겠죠. 용량 설계 시 고려할 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굵은 걸 본다고 하면 이제 그 용량 얼마만큼 쓰는지 그리고 큰 용량이 있는지 없는지 UPS 용량 UPS 2차 측에서 전원 공급할 때 큰 용량이 있는지 부하가 큰 용량이 있는지 그리고 도립 전력 발생할 수 있는 부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UPS 이제 마지막에 가로 4번에 UPS 축전지 용량 계산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축전지까지도 같이 용량을 고려해서 산출을 해야 되겠죠. 용량 설계할 때.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하들을 일단 크게 부하 특성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업무용인지 아니면 다른 반도체 설비에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용량도 많이 차이 나겠죠.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니까 잘 써줘야 되겠죠. 6번 마지막 문제인데 비상방송 설비의 장애 발생 원인 및 성능 개선 방안. 이 문제는 아까 총평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기인들이 접하기에는 좀 건축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어려워요. 다들 피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소방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서 소방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잘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건축 전기에서는 크게 좀 많이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최근에 많이 이슈화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총평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상방송 쪽 아까는 공동구라겠잖아. KT 화재에서 아현동 화재에 일어난 것처럼 소방 쪽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면 이제 많이 이슈화돼서 그런 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기 쪽에서는 솔직히 이 비상방송 쪽이 설계할 때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전기 기사 갖고 계신 분들이 설계를 하니까 우리 전기인들이 설계를 하니까 이제 이 정도 한 문제 정도는 나와도 뭐 크게 그렇긴 한데 우리 건축 전기 쪽에서는 쓰기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이게 작년 10월쯤에 많이 이슈화됐어요. 2018년 10월쯤에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비상방송이 방송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화재 시 피난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비상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화재가 일어나면서 비상방송이 안 되니까 피난이 안 되고 사상자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이 이슈화가 됐어요. 작년 10월쯤에. 그래가지고 방재청이라든지 우리 소방 그 방재 신문에도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건축전기에서는 굳이 거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슈화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재 안전 기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화재가 일어나면 그 다른 층까지 그러니까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그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재가 일어나면서 비상방송이 다른 층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난 직상층 직하층에 비상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일단 비상방송 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서 단락이 돼가지고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됐고 그리고 화재로 인해 가지고 단락이 됐는데 비상방송 기능이 차단됐어요. 그게 뭐냐면 화재가 일어나서 단락이 될 거 아니에요. 합선이 되면 단락이 되면 앰프를 보호하는 보호 차단기가 있어요. 보호 장치가 있는데 그 보호 차단기가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증폭기에. 전원 공급이 안 되니까 전층에 다 비상방송이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이래요. 지금 현재 모든 이런 지금 이렇게 동강을 찍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다 이렇게 비상방송이 안 되는 게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이슈화되고 그런데 이게 건축전기까지 나온 거죠. 이제 전기하고 조금은 관계는 돼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일단 나왔는데
차단기가 차단이 되면서 증폭기에 전원이 되는 전원 공급이 끊어지면서 차단이 되면서 방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능 개선 방안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이거는 보고 갈까요? 설치 대상. 설계하는 분은 이제 우리 비상방송 설계할 때 다 알고 있으니까 설치 대상. 책 보지 마시고 우리 3,5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렇죠.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의 그리고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인 경우에 이제 비상방송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 3층 이상일 때 비상방송 설비 들어가 있죠. 그냥 우리 저기 설계할 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그거 다 알고서 이제 비상방송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체크하니까요. 그렇죠. 저도 설계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제일 먼저 면적을 보잖아요. 면적에 봤을 때 여기에 무슨 설비가 들어가는지 보고서 이제 설계를 들어가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 전기인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죠. 설치 대상이나 적기 장애 발생 원인, 그 성능 개선 원인 이제 개선 방안을 보면 성능 개선 방안에는 일단은 추진 방향 어떻게 추진해 가야 될지, 그러니까 공사업법이나 환자 안전 기준에 맞게 조치, 설계, 시공, 감리가 되도록 조치를 한다. 그전에는 조치가 안 됐으니까요. 왜냐하면 화재가 일어나도 다른 층에 다 비상방송이 돼야 되는데 비상방송이 안 되니까. 그럼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된 거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선을 하는데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위반자는 이제 벌칙이라든지 행정처분 받는 거죠, 이제. 그리고 기존 대상에는 어떻게 할 거냐. 기존 대상에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이상을 둬가지고 하자보수 절차로 이행해서 시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2019년에는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완 조치하고, 그러니까 계속 시행해서 하자보수 절차를 거쳐서 그 보증기간을 거쳐서 시정하라는 얘기죠. 기존 대상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는 이 세 번째 보시는 거죠. 이제 회선마다 퓨즈를 설치 등을 해서 개선을 하자. 외전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하나의 라인으로만, 하나의 라인이, 전원 라인이, 앰프 라인이 끊어지면 전층이 다 안 되니까 각 층마다 배선상에 배선 차단기 퓨즈를 설치하거나 이제 퓨즈를 설치해서 화재가 일어나면 그 층만 차단이 되고 나머지 층, 직상층이나 직하층에는 바로 이제 비상방송 들어가게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제 각 층 중계기양, 스피커 단자대, 출력 잔압에 맞는 퓨즈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공하다 보면 이제 일단 시공비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장점으로는 시공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로마다 각 선로마다 층마다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층마다 계속 나가는 층에 배송 차단기나 퓨즈를 설치해 가지고 화재가 일어나는 층만 차단만 되고 나머지는 비상방송 출력이 되게. 그래서 시공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단점으로는 만약에 퓨즈를 설치하면 각층 중계기암 전수 확인이 필요하고, 퓨즈가 이상이 발생되면요 그렇겠죠. 그리고 LED가 없으면은 확인 곤란, 유지 관리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LED 단선 확인 LED가 설치를 하면 바로 표시가 돼가지고 확인이 되는데 그런 걸 설치 안 하게 되면 유지 관리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시공비는 저렴해서 개선하기가 조금은 수월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각 층마다 증폭기 앰프 또는 다채널 앰프를 적용한다. 그래서 방제실, 관리실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층마다 증폭기 앰프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다채널 앰프 또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그 층만 안 되고 또 동일하게 다른 층에는 비상방송이 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점으로는 별도의 배선용 차단기 또는 특화 제품, 여기 뒤에가 다 특화 제품이에요. 3번, 4번, 5번, 6번까지. 요때 이제 아무튼 특화 제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3번부터 4번까지는 특화 제품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 제품을 안 쓰려면 비용이 비싸겠죠. 아무래도 특화 제품이다 보니까 장비 자체가 비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번이라든지 1번 방안이라든지 2번 방안으로 해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겠죠. 기존 대상물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층에 다 지금 해야 되니까 실제로 보면 하지 않은 점 기준을 다 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벌금이라든지 행정처분 받게 되니까 1번이라든지 2번으로 선택 방안을 해가지고 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부터 4번까지는 특허 제품이다 보니까 비쌀 거고, 그래서 2번에 채널 증폭기 앰프, 다채널 앰프를 적용할 때 단점으로는 추가 설치에 따른 이 증폭기 같은 거 다채널 앰프를 층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른 비용은 들겠죠. 경제 부담이 조금 있을 거고. 그다음에 3번에 특허 제품 단락 신호 검출 장치. 특허 제품 쓴다는 얘기죠. 근데 특허 제품에 또 각 회사 상호를 적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단락 신호 검출 장치예요. 특허 제품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락 신호에 대해서 검출해 가지고 그 라인만 죽여지고 나머지는 이제 비상 방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층 소방 중계기함에 설치하고요. 조그마해요. 이렇게 중계기함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설비 자체를 보면 되게 조그마해요. 아무튼 제어 장치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각층 소방 중계기함에 설치한다. 근데 일단 장점으로는 동작 표시 등으로 상태를 확인하기 쉬우니까 유지관리는 용이하겠죠. 그리고 4번에 특허 제품이 또 있는데 이건 또 뭐냐? 이거 폴리예요. 폴리 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 설치. 각각의 동에 소방 중계기함이라든지 통신 단자함에 설치한다. 이것도 장점으로는 단락 시 감지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좀 용이하겠죠. 근데 이게 이것도 동일하게 동작 표시 등 LED 넣어서 좀 유지 관리는 용이하겠죠. 쉽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폴리 스위치가 있어요. 폴리 스위치. 우리 일반 퓨즈는 한번 단선되면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폴리 스위치는 일단 과전류가 유입이 되면 이 폴리 스위치에 있는 이 폴리 스위치에는 과전류가 들어오면 열에 의해서 끊어져요. 선로 자체가 끊어졌다가 이 열이 다 그러니까 우리 과전류가 다 없어지고 열이 방출이 되고 나면 이 폴리 스위치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접점이 다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과전류가 들어오면 끊어져요. 그리고 과전류가 없어지고 열이 다 방출이 되면 다시 접점이 붙어가지고 다시 연결이 돼요. 그걸 폴리 스위치라고 그래요. 폴리 스위치 되게 조그만해요. 우리 회로 기판 같은 데 보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2발 달린 거 있어요. 많이 또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특허 제품들은 다 이렇게 조그만한 회로 기판 같은 거에다가 많은 것들이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 신호들이 들어올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또 끊어주고 하면서 되게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계기함이라든지 통신 단자함에 들어가겠죠. 특허 제품들 되게. 그래서 이런 폴리 스위치 이용하는 건데 이 폴리 스위치 되게 조그만해요. 우리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조그만한데 등 그런 거 넣어가지고 폴리 스위치를 이용해서 한다. 그리고 5번의 특허 제품 RX 방식 리시버. 이거는 이제 관리실 또는 각동 통신 단자함에 설치한다. 이것도 뭐 일단은 LED 표시창들이 있을 거니까 이것도 유지 관리 용이할 거고. 그 다음에 6번 특허 제품 이상부하 컨트롤 3종 설치한다. 이거 관리실 방송 렉에 설치한다. 이것도 동일하게 개별로 사용하는 증폭기 앰프를 개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단 특허 제품은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 2번은 기존에 이제 대상에 적용하기 좀 낫겠죠. 특허 제품 사용하려면. 특허 제품 사용 안 하려면 1, 2번 중에 선택해서 넣고 그리고 특허 제품을 넣든지. 그리고 일단 설계 방향을 보면 이제 설계 내역서 등에 이제 반영하겠다는 얘기겠죠. 반영해서 시정하고 설계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방시설 설계 도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분명 이제 요즘은 이제 이 비상방송에 관한 내용들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어떤 제품을 넣을지, 제품을 넣으려면 설계할 때 그 제품 그거 받아가지고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설계 내역서 등에 명시하고 내역서에도 당연히 설계 내역서에 들어가고 설계에도 반영해서 도면에도 넣겠죠. 그렇게 해야 할 거다. 이제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다음 시공 감리. 당연히 이제 성능 시험 하겠죠. 당연히 우리 소방 쪽에서는 건축 전기는 아니지만 이제 소방 쪽에서는 성능 시험 같은 거 해서 시공 감리하고 철저하게 이제 소방서에서도 지도 감독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협업. 이거는 이제 통신 쪽하고 관계된 건데 정보통신 겸용의 경우에는 소방통신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시공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1교시, 2교시는 좀 수월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교시가 어려웠으니까 3교시에서 많이 관건이에요. 저 때도 많이 3교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예. 그때 나 떨어졌구나 그랬었어요. 왜냐면 근데 2교시, 4교시를 되게 잘 썼었어요. 그래서 3교시에서 망했어요. 3교시에서 그때 제 기억에 두 문제가 조금 기본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 문제가 기본 문제, 그리고 하나는 반은 알겠고 반은 모르고, 그리고 하나는 계산 문제를 적었고 하나는 정말 생뚱맞고 좀 어려운 것들. 근데 내 기본적인 지식하에 써내려갔던 거.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학원에서도 배우면 좋고 어디 가서도 혹시 제가 못 알아보더라도 먼저 인사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꼭 합격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1, 2교시는 이대로 마치겠습니다.